만추엔 광개토 대왕비가 서있어 스무자 훨씬 넘는 돌비석. 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역사를 연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공부하는 분야는 고구려사와 함께 동아시아 해양사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서는 유라시아사에 대한 관심으로 유라시아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해양사 이야기란 제목으로 강의를 할까 합니다. 해양사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 민족의 해양 활동의 측면을 선사시대부터 우리 민족이 끝까지 현재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에 해양에 관한 역사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먼저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해양사를 공부해야 되는가, 그리고 해양정책은 왜 필요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했습니다. 즉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굉장히 바다랑 연관이 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육지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육지사관 또는 내륙사관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시의 역사형과 함께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육지사관만이 아니라 언젠가부터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반도사관이라는 것을 적용했다는 것이죠. 반도란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반섬이란 뜻이고 대륙도 아니고 섬도 아닌 반섬이라는 뜻으로 일본이 일종의 경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정한 용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은 반도사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는 대륙이 아니라 오로지 한반도만 있었다는 얘기였고요. 또 한 가지는 한반도도 이를테면은 지중해에 있는 이베리아 반도, 이태리 반도, 그리스 반도처럼 바다로 진출하는 거점으로서의 반도가 아니라 해양 활동이 거의 없는 포위된 그런 반도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런 역량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꽤 오랫동안 바다에 대해서 무질했었고, 특히 근대 역사학이 시작된 이후에도 바다에 관한 연구가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해양 활동은 매우 활발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양사 연구를 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정확히 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만약에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리고 한 반도와 대륙을 장악한 나라였다면은 동시에 해양을 발전시켜야지만 국가가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민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육지만이 아니라 해양으로도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 우리는 해양으로 발전해야만 되는가, 이런 명분과 또 해양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까지도 동시에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해양사 이야기라는 강좌를 개설해서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향하는 역사관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반인들은 아직까지는 좀 다소 생경한 용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해륙사관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해륙사관. 여러분들이 아마 해양사관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육지사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족은 한반도와 대륙과 바다에서 동시 활동했기 때문에 같이 보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해양으로만 보게 되면은 그건 일본에 관한 이야기고요. 대륙으로만 본다, 이거는 철저하게 중국적 시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용어와 개념은 해륙사관입니다. 즉 해양과 육지를 유기적으로 보는 사관이 되는 것이죠. 이런 해륙사관을 가지고 제가 우리 역사를 진행하는데, 다만 오랫동안 우리는 해양에 관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제 강의는 주로 해양에 비중을 두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21세기는 해양의 세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도 해양이 중요했고요. 유라시아 전 역사를 보면 16세기부터는 해양을 장악한 세력이 결국은 세계를 장악하거든요. 확실히 분명한데, 그런데 1994년에 오게 되면은 해양의 중요성과 가치가 또 다른 면에서 더욱 부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계 대부분은 해양에서의 갈등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특히 1994년 이후에는 해양이 영토라는 것이 국제법으로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유엔 해양법 협약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해양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서 이제 우리는
해양을 활동을 열심히 하자는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도 해양사 연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국가 발전을 잘 수립하고 그리고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으로서 당연히 해양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해륙사관으로 봤을 때 동일한 거겠지만은 해륙사관으로 역사를 보게 되면 당연히 해륙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륙으로 문명으로 본다면 해륙 문명론이 되는 것이고, 근데 국가 발전 정책을 취한다면 해륙 정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데요. 해륙 정책이란 것은 해양과 육지를 유기적으로 보면서 발전시키는 국가 정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딱 두 가지로 압축시킬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해륙 국가를 지향해야 된다, 또는 해륙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한반도와 해양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육지의 일부분까지도 장악해서 명실공히 해양과 육지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것이죠. 이런 모델은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고구려 전성기였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거겠지만은 해양과 육지에서의 자원을 획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전 근대에서 해양이 갖추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교통망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리고 군사활동을 통해서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역을 통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교통로 또는 교통망의 문제였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해륙사관은 바로 해륙교통망을 찾는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해서 발전했는가를 또 규명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겠지만은 이렇게 해륙교통망을 갖게 되면은 요즘 용어로 표현할 경우에 네트워크 시스템을 장악하는 건데, 다른 말로 또 표현하게 되면 해륙 네트워크가 되는데, 지금도 우리는 해륙 네트워크를 찾아야 했고 장악해야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TSR, 이거는 트랜스 시베리안 레일로드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우리를 연결시키는 거고요. TCR은 트랜스 차이나 레일로드입니다. 즉 중국 지역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육로교통망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로 바다를 통해서 전 세계로 연결되는 C레인도 같이 장악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륙 네트워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비록 범위는 적지만, 그리고 빈도는 적지만, 이것은 고대사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전 역사를 저는 또 한 가지, 즉 해륙 네트워크라는 측면에서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정한 하나의 이론이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도를 보시지 않습니까?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있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흔히 말하는 한반도가 되는데요. 이 한반도와 함께 일본 열도가 저 북쪽부터 해서 다시 오키나와 지도를 끝까지 가서 대만과 연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중국의 흔히 말하는 연해 개방지구 해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저는 여기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가르치는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땅이거든요. 그리고 땅 가운데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중해가 되는 것이죠. 땅 가운데 바다가 되는데, 지중해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중해는 고유명사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지중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지구상에는 지중해가 매우 많습니다. 대륙간 지중해만 하더라도 북극해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흑해 지중해도 있고, 그리고 바로 지중해가 있는 겁니다. 지중해도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유럽 지중해가 아니라 정확한 명칭은 유럽, 아프리칸, 아시안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다국간 지중해라고 해서 여러 나라들 사이에 모여있는 지중해가 있는데 무수히 많이 있고, 제가 설정한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동아시아 지중해라고 명명을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는 동아시아임에는 분명하지만 땅 가운데에 바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아지중해에 해당하는 것들은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 지역도 일본 지역도 똑같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묘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중해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즉 유럽, 아프리칸, 아시안 지중해에서 이태리 반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겠지만은 동아시아의 모든 교류는 바다를 통해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중해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물류의 허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교통망에 거쳐가는 인터체인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모든 정치 외교 세력이 붙는 바로 정치 외교의 코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정한 동아주 중에는 꽤 넓은데요. 만주의 123만 평방킬로미터를 포함해가지고 동해, 남해, 흔히 말하는 서해 또는 황해, 그리고 동중국해를 포함할 경우에 굉장히 넓은 범위가 되고 동아주 중에 해양은 총 230만 평방킬로미터가 된다는 겁니다. 이 동아지 중에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라도 해양 활동을 활발히 하자면 안 됐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이 운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결정된 것이죠. 5천년을